소설 두 마디 말에서 주인공 벨리사는 말을 팝니다. 달리는 말이 아니고요. 입으로 하는 말입니다. 판에 박히고 미사유가 많은 말이 아닌 진심이 담긴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말, 이런 말만 판다고 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런 가게가 있다면 단연 단골 손님은 정치인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원색적인 비난과 독설 대신에 진심이 담긴 말은 어느 것보다 강력한 힘이 돼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덧붙이자면요, 이런 말을 사는데 특활비를 쓴다면 세금 내는 것도 많이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뉴스팔 앵커에서 판도라 MC로 1년 동안 하신 분 같아요. 대통령이 대통령 정부를 보고 납득할 수 없다고 이런 유체 이탈이 어디 있습니까? 또 둘이서 되게 싸우겠네. 나중에 국민형 고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야당이 또 이거 있잖아. 반대하고 그러면 못해요. 야당 탓하고 전임 정부 탓하고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무능하게 국민연금을 컨트롤해가지고 국민 앞에 이런 얘기를 하면 이명박 박근혜 때도 그랬어요. 정도가 잘한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저 앵커 최일구라고 합니다. 판도라 MC 배철수 씨가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안방마님은 휴가를 떠났지만 이분들은 함께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도 합이 잘 맞는 판도라의 티키타카. 정두원, 정청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판도라에 나오실 때마다 강력한 존재감을 뿜뿜 선보이는 분이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여기 앉아 있어서 MC가 바뀐 걸로 오해하진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뭐 잘하면 고정하시죠. 뭐 정두원 의원님이야 바로 배신? 옛날에 저 총리실 계실 때 제가 그 출입기자 했었거든요. 그때 저 형님 뭐 그때 모셨고 그때 공보 담당실에 공보 그러니까 JP 대변인. 그렇죠. 맞아요. 그랬어요? 정청래 전 의원도 뭐 작년에 좀 뵀었고. 그때는 군복 입고 다니셨는데 오늘 양복 입고 오셨네. 작년에 장기현 의원은 오늘 실물로 처음 뵀어요. 제가 실물로 처음 뵀는데 방송에서는 좀 코믹한 느낌을 받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진지하시고 좀 꽃미남이세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사실은 좀. 감사합니다. 근데 장재현 의원이 덩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까 대기실에서 처음 악수하는데 그냥 악력이 대단하시더라고. 아니 제가 실물로 저를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크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방송에서는 되게 크게 뚱뚱하게 나온다고. 아니 저는 정반대로 생각해요. 말솜씨가 세니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 이제 제 지방선거 지고 난 다음에 기가 많이 죽었어. 사색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가운데서 보면 알겠네 오늘. 자, 오늘도 세 분과 함께 판도라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판도라는 정두원 전 의원님께서 준비하셨죠. 사실 요새 이제 대통령이 새로 임기가 시작된 지가 1년 조금 지난 거죠. 저는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기는 좀 섣부른 얘기인데 지금 또 교묘하게 이제 다음 뭐 이렇게 선수라고 할까 주자라고 할까 하는 분들이 지금 사실 다 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여야 차기 대권 구도는 땡땡땡이다. 네, 여야 차기 대권 구도는 땡땡땡이다. 내자면 내가 알겠어. 내자면 오리무중. 오리무중. 그렇지. 근데 세자란 말이야. 퀘스천이다? 뭐 그런 뜻이죠. 물음표. 물음표 위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조금 뭐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좀 어려워. 시적이진 거지. 시적이다. 시적이다. 못 알아맞힌 걸로 하고 여야 차기 대권 구도는 안개 속이다. 안개 속. 대강 이제 어느 대통령이 새로 되면은 그 다음 주자들이 사실 대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는 그렇게 뚜렷한 부각되는 주자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조금 거론되는 주자들이 요새 아주 그냥 낭패를 보고 있잖아요. 특히 여권에서. 야권은 뭐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맞는 말 많은데. 죄송할 거 전혀 없고요. 전혀 없고, 장제원 의원 빼놓고는 없고. 이대로 가면 그냥 또 혼나서. 그래서 사실 지금 차기 대권구도를 어디 언론에서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우리 판도라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꺼내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저는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싶어요? 공천이라 받아갖고. 아니,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우리 정두원 선배님 가능하죠. 또 그 덕담 나는 자리는 아니고. 자,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안희정, 이재명, 뭐 거의 낙마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김경수 지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저는 어쨌든 지난 대선에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은 많이 몰락을 했죠. 사실 이재명 지사나 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차기에 유력한 후보였는데 좀 이렇게 정치적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그 안에서 사실상 새로운 어떤 그 후보들이 꿈틀대고는 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블루칩은 있지 않느냐라고 좀 보여지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나중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두더지 작전 있잖아요. 먼저 튀어오르면 먼저 맞는 거. 그 게임할 때. 그래서 머리 때리네요. 먼저 이렇게 부각되는 것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사실은. 심지어는 음모설까지 있어요. 그 여권의 핵심 인사가 사전에 싹쓸 다 자르고 있다. 뭐 이제. 저는 안 믿어요. 최근 대통령 되신 분들이 다 재수를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재수했고 문재인 대통령 재수했고. 그래서 사실은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재수를 통해서 자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참 어떻게 보면 음모론 말씀하셨는데 너무 좀 그러니까 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이렇게 낙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중에서는 음모설이 또 나돌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안희정 지사 이야기도 나왔는데 안희정 지사 첫 번째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대선 출정식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겁니다.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는 유죄다. 근데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희정 지사 사건의 위계에 의한 성폭력, 이 유무죄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논란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고, 차기 대선 후보 군으로서 안희정 지사는 그 논란에 관계없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되건 무죄가 되건 상관없이 굉장히 힘들어졌다. 사실은 유죄가든 뭐 무죄가 되든 그거는 또 법에서 할 문제고 또 사회적 논란이 될 문제인데 이 자신이 참 함께하고 있는 참모, 그것도 어린 여성 비서를 어떻게 불륜을 저질렀고 사실은 뭐 함께 다니면서 계속 불륜을 수차례에 걸쳐서 해왔다는 그 자체가 대권 후보로서 어떻게 보면 다시 정치권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동력이라는 걸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물론 우리 정치라는 게 워낙 뭐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이렇게 좀 봤을 때는 안희정 지사가 그런 논란을 뭐 떠나서 다시 대권 주자나 정치인으로서 서기는 굉장히 요원해졌다. 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은 끝난 것 아니냐 이런. I agree with you. 오랜만에 어그리 하십니다. 네, 더 첨언하자면 법이라는 것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양심상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제 3심까지 가서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그거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정치 생명은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네. 정두원 전 의원. 예, 근데 이제 또 본인 입장은 항상 또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 뜻은 자기가 어떻게든지 재기 한번 해보겠다는 게 이제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이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 이미 인수 시절에 구속이 됐던 경력이 있어요. 이제 정치자금법 관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아무것도 못했죠. 근데 그 후에 이제 무슨 뚜렷한 당직도 없이 뭐 정부직도 없이 있다가
이제 최고위원인가 한번 하고 충남지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야 대단한 저력이다. 그런 이제 과거의 그 아픔을 딛고 그것도 실수죠. 큰 흠이죠. 그래서 야, 저 정도면 정말 뭔가 내공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본인은 지금도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와 지금은 질적으로 다른 게 그때 이제 최고위원이 됐잖아요. 감옥 갔다 나와서. 근데 우리 당원들이 안희정한테는 빚이 있다.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본인이 징역을 대신 살아준 거 아니냐. 그래서 최고위원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충남도지사 나가서 이제 선택을 받은 건데 지금의 경우는 당원들부터 먼저 분노하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앞으로 자생력을 갖기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보다 당원들이 제가 충청남도 갔는데 당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배신감을 호소를 해요. 그래서 당에서 제기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졌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이제 위에 의한 성폭력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는 사회적 논란을 번져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국회에서도 법안들이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자 그러면 지위에 의해서 성폭력을 어디까지 인정하는 것이란 동론이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2심에서 3심에서 이 판결이 되면 될수록 또 논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히 안희정 지사가 뭐 이런 사회적 논란에서 벗어났다면 잊혀질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2심, 3심 가면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이 수렁을 참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형법 제297조는 이건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폭행 또는 협박만이 강간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경우 이것도 강간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 Yes means yes, no means no. 네네. no라고 말했으면 no라고 그냥 의사를 거부한 걸로 간주하고 처벌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폭행, 협박, 물리력을 쓴 경우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확대할 필요가 좀 있겠다. 그래서 그런 법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근데 이 법이 미투 이후에도 통과되지 않고 국회에서 지금 낮잠 자고 있다고.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빨리 이거 개정하세요. 이거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두 번째 인물로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 얘기를 해보기로 하죠. 지지자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구치소를 빠져나온 김경수 경남도지사.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수 지사가 이 장면을 이용해서 정말 대권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김경수가 최근에 특검에 출두하고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이후의 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외연 확장이 힘들어진 그야말로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그런 아주 권력에 좀 이렇게 젖은 그런 정치인으로 이미지가 각인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표정 착하기만 하도 첫째는 드루킹과의 관계가 최초 보도됐을 때 김경수 지사의 거짓말이에요. 드루킹과 자신과의 관계는 많은 지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적어도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 세미나에 말씀 자료를 드루킹에게 요구했다면 그거는 보통 사이가 아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책임. 두 번째는 이 권력에 취한 오만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특검에 출두를 할 때 장미꽃 세례를 받으면서 손을 흔들면서 마치 저는 레드카펫에 나오는 배우인 줄 알았어요. 나무주연상 받는 후보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우아하게 손을 흔들면서 가는 모습이 아니 지지자들이 그럼 최종적으로 인사를 받아줘야지. 좀 말 좀 할게요. 금방 알았어요. 빨리 말해. 대법원에서 뇌물로 유죄를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백합 세례를 받으면서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으로 구치소를 향한 그 모습과 오바랩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특검 조사를 받고 나와서 한 말들은 정말 정권 실세의 오만한 모습이었다. 나는 특검이 하고자 하는 수사에 다 협조했으니까 이제 진실을 밝히는 특검이 되라고 윽박을 들었어요. 이런 모습들이 참 저는
이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적어도 드루킹과 정말 이름도 희한한 드루킹, 촉복 이런 사람들과 대질신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경남도지사 업무를 할 시간에 특검에 소환되는 그런 지사의 아픈 마음을 담아서 겸손하고 참 진솔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참 도의적 참 잘못을 뉘우치고 얘기를 하면서 겸허한 모습을 보였다면 아 저분이 정권 실세고 참 대통령의 복심이라 하는데 겸손까지 하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런 모습 때문에 차기 대권 후보에서 탈락.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반박하고 그다음에 또 얘기하죠. 뭐냐면 제 눈에는 진짜 겸손하고 착한 김경수만 보였던데 그거는 이제 정청래 의원이니까 장제원 의원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안 보였나 봐.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드루킹은 민주당에서 고발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하고 뭐 연결됐는지 어떤지 모르고 어쨌든 평창올림픽 그 즈음에서 2월 달에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루킹이 못된 짓을 했다면 그건 드루킹이지. 드루킹이 벌 받으면 될 일이지. 김경수 지사하고 뭐가 있는 상태도 아닌데 공범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그 문제 있다 이렇게 보고요. 구속영장 조건이 뭐냐면 중대범죄예요. 근데 지금 적용된 314조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이거는요 5년 이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리고 형량도 굉장히 경미한 거예요. 그래서 중대한 범죄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범죄를 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는 않는다. 네. 그래서 저는 특검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뼈아픈 패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언론들이 다 그래요. 김경수 그리고 특검 혈투 뭐 어느 한쪽은 뭐 하여튼 큰 피해 당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검의 동력은 상당히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좀 딴 얘기인데 홍준표 전 대표하고 좀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홍준표 전 대표도 사실 이제 소송을 했었잖아요. 재판을 받았었는데 이제 엎치락뒤치락 했죠. 유죄 무죄 하다가 최종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권 출마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김경수도 이제 결국 이제 기소는 되고 재판을 받을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이제 사실 많이 키워놨어요. 언론에서도 키워놓고 뭐 여러 가지 등등 본인이 많이 부각됐어요. 일단 정치는 인지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장제원 의원 대변인 열심히 하지만 김경수처럼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확 지명도가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없죠. 쉽지 않죠. 그것도 큰 혜택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해보니까 인지도만 높다고 되는 게 아닌 게 인지도라는 게 좋은 인지도, 나쁜 인지도가 있잖아요. 네. 좋은 인지도로 만들어져야 이제 큰 선거에 도전할 수 있는데 일단 이 일반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하고 도지사는 우리 국민들이 볼 때 틀린 평가를 합니다. 네. 기준이 틀려요. 평가는 어떻게 기준이. 평가? 정치인은 비판도 잘하고 또 확실한 논리를 통해서 어떻게 정치인은 비판 기능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야와 협상이라든지 또 청문회 과정이라든지 어떤 법안이라든지 이걸로 실적을 평가받는데 지사라는 자리는 그 도에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실적이 있어야 돼요. 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경남 도정에 최선을 다하면서 본인이 그야말로 오늘 판도라에서 차기 대권 후보로 논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극복했다가 아니라 경남 도정을 어떻게 성과를 내느냐가 그 승패에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말은 또 맞는 말이다. 근데 지금 안희정 지사는 X, 김경수 지사는 세모. 뭘 세모야? 똥골뱅이. 저는 꼽혀. 탈락. 어차피 장재훈은 보여줄 거 아니잖아요. 김경수 씨가 탈락된 가장 큰 탈락된 거. 그럼 누가 똥골뱅이야? 그다음에 이제 똥골뱅이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나 이런 아니 그다음에 안 나올 수 있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이제 세 번째 인물로 넘어가 볼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인데요. 야권 감정적 대립도 없는 이재명이 야권 통합,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씨와 스캔들 논란이 폭력배와 유착 관계에 있다는 의혹에 휘말려서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루머를 뒷받침한다며 광역단체장 정도 되면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지?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현재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꼴찌했어요. 맞아요. 이걸 꼴찌했어요. 네. 뭐 얼마나 했다고 벌써 평가를 했어요? 아니, 그게 뭐냐면 업무 뭐 성과 이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미지죠. 그냥 이미지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헤어나오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건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재명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 내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캔들도 한두 가지로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지금 거의 백과사전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회복 불능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하여튼 국민 밉상이 됐어요. 꽃표 2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미지가 영화 아수라 이미지를 너무 심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4년간 사실은 이분이 도정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이미지가. 네. 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탈당설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의 거취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판도라에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같은 당원으로서 저도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왜냐하면 방어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않겠어요. 뭡니까, 그게? 개인적인. 네? 뭐 판도라에서 얘기하는 뭐 있어요? 스스로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지방선거 당시에 네. 이런 의혹들이 안 터진 게 아니잖아요. 여배우 문제라든지 저도 이재명 지사의 조폭 문제 관련설에 대해서 여러 번 논평 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얼마나 이재명 지사가 뭐 그게 그런 걸로 정치공사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을 공천자로 내세운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좀 사과를 하고 나가라 그래야지 그거는 싹 잊어먹고 그냥 이재명 꼬리 자르기 나가라 그러는 게 그게 도의적으로 맞습니까? 그때 지방선거 때 이런 분 내놓은 자체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 보고 찍었지 이재명 지사 보고 찍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이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민주당에서는 아닙니다. 좋은 후보입니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좋은 후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추미애 대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이재명 지사 지금 이런 걸 얘기를 안 했지. 이런 문제 삼는 거는 정치공세다. 자유한국당 정치공세 그만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보내려고 그래도 당 차원에서 오랜만에 기세가 올랐네. 사과를 하고 좀 그렇게 내보내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대신 사과드립니다. 당을 대표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자, 이재명 지사 얘기 해봤는데 지금 뭐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여권 유력 주자들 말고 말이죠. 뒤를 이어서 기지개를 펴는 여권 잠룡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옥탑방 계시잖아요. 옥탑방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제 끝나신 거 아닌가요? 또 다른 데로 옮겨간다는 설도 거의 있고. 끝나가요. 근데 이제 또 고생하는 만큼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어요. 아니 성공을 한 거예요. 판도라에서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성공한 거야 이거. 이제 그분도 있고 사실 대중성으로 치면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대중성이 있죠.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뭐 그 당 얘기로는 좀 친문에서는 좀 멀다 이제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장관이니까 이제 뭐 신분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 면에서 이제 내부 경선에서는 좀 불리한 것 같고 내가 알기로는. 근데 또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굽니까? 이낙연 총리도 상당히 그 주자가 될 수가 있죠. 대통령 되게 아끼는 분이고 하니까. 예. 다크호스가 또 있어요. 조국 수석 같은 분이 뜻이 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센세이션한 인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본인이 비서실장 그만두고 종로가 비어요. 정세균 의장이 이제 불출마할 거거든요. 네. 국회의장 하면 보통 출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와대가 있는 종로에서 나가서 당선이 된다. 저는 그 문재인 정부 진영에서 차기를 뽑으라 그러면 임종석 실장하고 김부겸 의원하고 두 사람이 좀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틀려질 것이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남북평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임기 내에 상당히 진척화되고 그래서 실질적인 남북평화 문제가 완전히 조성이 됐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의 시즌2를 국민들이 원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임종석 실장이 그거를 승계받는 가장 아이콘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하강 곡선을 걸어가지고 새 판이 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와 조금 차별화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김부겸 장관이 뜰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분은
독특하게 TK라는 지역에서 민주당 진영의 인사인데 불구하고 TK 우리 국민들이 좋아해요. 이분을.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상당히 앞으로 차기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그래요. 근데 비교적 합리적인 주장이네. 네. 오늘은 장재현 의원한테 동의를 많이 해주시네. 아니 좀 합리적인 주장이에요. 네. 그래요. 지금 저 여권 얘기 들어봤는데 여권 잠룡들에 비해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차기 대권 주자로 뚜렷하게 거론되는 분이 잘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저보고 물으시죠. 아니 근데 그건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예. 그 사실 대항마가 있어야지 그래도 국정 운영이 사실 견제를 받으면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게 없다는 거는 굉장히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독선에 빠지기 쉽죠. 그냥 일방통행하기 쉽고. 그래서 누가 좀 등장했으면 좋겠는데 아깝게도 근데 과거에 출마했던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냉정한 얘기 같지만 흘러간 물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번은 흘러간 물인 것 같고 이제 물레방아를 못 돌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제 뭐 지금 거의 이제 원맨 쇼처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독 무대를 이루고 있는데 과연 이제 저게 당의 밑받침도 없이 저렇게 혼자서만 가다가 유지가 되겠느냐 그런 걱정이 되고요. 저는 사실은 좀 평이한 예측인지 모르겠지만 원희룡 도지사는 가능성이 있다. 난 이렇게 좀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영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어쨌든 간에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유일하게 살아남았고 지금 우리 보수 진영이 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남원정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원정이라는 사람들이 뭐 남원정 정도는 이런 분들이 늘 저항하고 당권에 비판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당내 총질을 많이 해가지고 큰 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번 탄핵 정국에서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남경필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의 장이 됐었고 네. 또 원희룡 지사는 특별자치도 굉장히 재량이 많은 도의사가 됐었고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개혁보수정당의 당대표가 돼가지고 이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자리에 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남경국 지사나 정병국 선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뒤로 처진 상황이고 이 리더십의 적자가 원희룡이라고 하면 원희룡 지사가 지금까지 보여온 개인적인 개인주의 또는 조금 이기적인 그런 정치적인 모습에서 이 상처난 보수의 아픈 가슴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러한 포용적 리더십을 좀 가질 수 있게끔 성장한다면 또 제주도를 아주 잘 지금처럼 개발과 또 환경을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도정의 성과를 보여준다면 차기 대선 후보로 가장 유력한 젊은 후보가 아닌가. 네. 정청래 전 의원은 지금 야권의 잠룡. 야권이요? 네. 지금은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저는 그래도 김병준 위원장이 저는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적어도 홍준표 대표가 망쳐놓은 보수당의 그런 이미지 이런 거는 김병준 위원장이 있음으로써 그 자체는 희석됐어요. 그러고 보면 다시 그러면 홍준표 같은 사람을 소환할 거냐. 아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그건 원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별개로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합리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정두원 전 의원께서 제일 먼저 열어주신 판도라. 여야 차기 대권 구도는 안개 속이다. 예, 한 줄 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의미 있는 판도라였다. 의미 있는 판도라였다. 안개 속이다라는 말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대단한 얘기하는 자, 이번 판도라는요, 장재현 의원께서 준비하셨죠? 뭐 이렇게 언론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80%까지 치솟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5%까지 떨어졌다.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땡땡 프로다. 네, 제가 이거를 좀 돗자리를 깔고 한번 좀 맞춰보려고 오늘 판도라를 열겠습니다. 아, 또 둘이서 되게 싸우겠네. 아니, 제가 이건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올 연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최소 65% 이상이다.
지금 55%에서 연말되면 10%더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최신 기사를 안 보셔서 그런데요.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2% 이미 올랐어요. 떨어진 거에서. 그리고 60% 됐고요. 민주당 지지율은 4% 올라서 44%. 그래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올 연말에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0%대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건 전 의원께서는 땡땡 몇 퍼센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낮게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기준이 씨 얘기해야지 그냥 감으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옛날 대통령들 2년 차에 몇 프로까지 내려갔었나? 거의 뭐 20%까지 내려갔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 25%? 연말까지 25%요? 아니 그러니까 2년 차. 아니, 올 연말까지. 아니 역대 대통령 중에. 그러니까 아니, 이제 제 판도라는 올 12월 말. 그러니까 이제 거의 2년 되는 거 아니에요? 25%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무 떨어뜨렸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너무 싸울까봐 내가 그래서 너무 강하게 한번. 그러면 장지원 의원. 저는 41%.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선 때 득표율 얘기하는구만. 아니요. 그거 하나. 두 번째는 41% 대선 때 득표율 이상 가는 80%나 70% 득표율 지지율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뽑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취임하고 여러 가지 남북 평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다음에 소통 행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앞으로 지적할 요소 때문에 기대를 최소한 자신이 뽑지 않은 사람들은 기대를 접을 것이다.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어떤 사석에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서 이런 분석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귀대계 살림살이가 현재에 비해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앞으로? 네. 18%나 돼요. 귀하네. 그다음에 실업자가 현재에 비해 다음 중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감소할 것입니다가 똑같이 18%. 그건 열렬.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에 비해 다음 중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아질 것 17%.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18%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18% 플러스.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87%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61.9%를 얻었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28%입니까 4%입니까를 다 흡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호남이 가지고 있는 인구가 전체 2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안철수 후보가 가졌던 28%는 전체로 한 사람 7%입니다. 18 플러스 7이 25예요. 그래서 저는 25에서 42% 그 사이에서 내년도에 왔다 갔다 시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41%가 내년 연말까지 41%를 찍고 내년에 시작해서 41에서 25% 사이에서 어떤 경기 현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고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장재원 의원이 과학적으로 분석했는데 더 과학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요. 대선 때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 41.08, 자유한국당 홍준표 24.03, 국민의당 안철수 21.41, 바른정당 유승민 6.76, 정의당 심상정 6.17이에요. 41%를 대선 때 얻었는데 80%까지 간 건 뭐냐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지지했던 사람들이 내가 찍지는 않았지만 잘 뽑았네 하고 이제 보태준 거잖아요. 그러면 41%로 떨어지려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이 얻었던 지지율을 누군가를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야당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당 지지율을 보더라도 자유한국당 지지율이라든가 바른미래, 정의당 다 합쳐보세요. 이 정도로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당시 야당 후보들이 얻었던 지지율이 한 60% 정도 돼요. 그렇잖아요. 41%니까. 근데 60%를 지금 당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느냐? 못하고 있거든요. 다 합쳐보세요. 이게 한 30%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60%에 30%밖에 확보 못하고 있기 때문에 30% 남는 거잖아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로 갈 수 있다. 그게 저는 70%가 확보가 가능하다.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수학적이잖아요. 근데 그 과학적이지 못한 이유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 가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어느 쪽도 아니다. 저는
41% 이상의 사실은 홍준표 후보를 찍고 유승민을 찍고 안철수 찍은 분들은 어느 쪽도 아니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요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해갖고 오셨네요. 네. 자, 5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세요. 뭐 경제 들어가겠지. 경제. 민생 경제 악화. 아, 민생 경제 악화. 있습니다. 3번에 있습니까? 민생 위기 수치에서 체감으로. 사실 지금까지 민생 경제가 우리가 여러 가지 수치만 있었죠. 수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된다. 자영업자 비중이 대한민국 25.5%입니다. 그런데 음식점, 주점업 폐업률이 87.9%입니다. 두 번째, 회사가 망했다든가 뭐 자영업자가 망했다든가 이런 비자발적 이익자가 통계 작성 후 최대 4만 6천 명이 되고 있습니다. 체감 청년 실업률이 25%, 체감 실업률이 11.8%,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연체와 제1금융권 은행 거래를 못해가지고 제2금융권이 상반기에 43조.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자신의 자영업을 망하고 또 실직을 하고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체감을 못하겠지만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지나면서 굉장히 이제는 체감적으로 내 삶에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는 아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접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5등은 뭐입니까? 이상기후입니다. 이상기후? 아, 열대야.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조선시대만 해도 이 홍수나 강우이 오면 나랏님이 곡기를 꺼냈거든요. 그리고 이 기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은 다 나랏님 탓을 하게 돼 있어요. 자, 보십시오. 채소값이 치명타입니다. 배추 50%, 무 66%. 축산업은 폐업을 하게 생겼습니다. 가축이 572만 마리가 폐살됐고요. 양식 물고기가 120마리 폐살됐어요. 축산농가가 괴멸하게 생겼습니다. 자, 에어컨 화재가 187건이 일어났어요. 앞으로 우리 겨울이 다가올 때 이 한파가 어마어마해진다 그러거든요. 이 이상기온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상당히 역할을 할 거고. 폭염도 문재인 대통령 탓이에요? 아니요. 탓이라는 건 아닌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잘해야 될 것이다. 네, 다음 또 볼까요? 국기문란, 국가의 기강이 지금 문란되고 되고 있습니다. 자, 백주대낮에 국회에서 대령이 국방부장관 삿대질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령이? 그 다음에 그게 적폐지. 또 북한 석탄이 이 백주대낮에 이 어마어마한 양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또 드루킹, 촛보 이런 참 듣도 보도 못하는 사람들이 당대 실세와 대일신문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상한 단어가 돌기 시작했어요. 십상시, 문고리 3인방, 또 뭐 최순실, 뭐 이런 희한한 사람들이 튀어나오고 희한한 단어가 나올 때 그 정권의 몰락이 시그널이다. 그래서 국가 기강문란,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요소다. 말뿐인 비핵화, 남북정상회담 4개월, 미북정상회담 2개월 지났습니다. 아무런 로드맵과 타임테이블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감동이 피로감으로 가는 것은 한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 판도라로 좀 이따 그렇습니다. 할게요. 갈팡질팡 결정장. 1위로 꼽으신 게 갈팡질팡 결정장. 이거는 정책의 혼선과 정책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이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신고리 오일코기 원전 건설 중단했다가 또 한다 그랬다. 유치원 어린이 영어교육 중단한다 그랬다가 또 재개했다. 국민연금 개선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오늘 또 새로 발표됐어요. 입시정책 뭐 어떻게 한다 그랬다가 또 공론화위원회를 넘기고 아무런 소득 없는 입시정책을 만듭니다. 이렇게 갈팡질팡 결정장에는 이제는 무능정부로 인식이 되고지고 이 무능정부의 인식이 고착화되면 정권이 힘을 잃으면 이제 고집을 피워서 개혁을 강행하게 됩니다. 그럼 불통정부가 됩니다. 이 정권은 국민 여론에만 너무 어떤 정책을 내놨다가 국민 여론이 들끓으면 이거 아닌데요? 확정된 거 아닌데요? 이렇게 간보게 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그러한 요소들 때문에 문재인 정권 지지율은 이제 국민들의 기대만큼은 걷어들이는 41%가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야, 장이야 신났다.
잘 만들었어요. 설득력이. 잘 만들긴 뭘 잘 만들어요. 아니, 그럴듯해요. 뭘 자, 판넬까지 준비해 주신 장재현 의원의 판도라 잘 들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장 의원의 판도라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장재현 의원하고 좀 생각이 같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오만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때 인기가 이제 추락하더라고요. 언제나 보면은. 근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적신호가 켜질 때 궤도 수정할 건 하고 들을 건 들었고 이제 그런데 사실 그런 움직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얼마 전 원내대표 회담 때도 여당에서 줄곧 반대해왔던 규제프리존법이나 이런 규제혁신법안들을 이제 합의를 봤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었어요. 고용 문제가 심각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큰 줄거리를 바꾸지 않는 한 나머지는 자꾸 임시 땜질 처방식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돼요. 저는 그거를 계속 고집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한 계속 힘들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대통령 지지율은 굉장히 중요하죠. 정권교체 촛불혁명 이전의 국회 의석수예요. 그리고 촛불혁명 이후에 대통령이 바뀐 거예요. 국회 의석수는 바뀌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는 순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그래서 대통령의 정책을 펼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는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부 때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80% 갔다가 지금까지 떨어진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휴가 갔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지금 고용대책, 일자리 창출 이런 문제 가지고 긴급 회의도 하고 그러는 건데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과 달리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지수가 높아요. 국민들에게. 이번에도 한번 보세요. 광복절로 독립유공자한테 서원을 추수하는 경우도 굉장히 공손하게 거의 90도 인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휠체어 타고 온 분은 본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눈높이를 맞추고 이런 감성적인 요인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쇼나 연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마음이 그래요. 이런 것을 상당히 좀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으면 좋겠지만 미안하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 대통령의 집권 2년차 지지율을 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가장 나쁜 포인트예요. 대통령이 너무 지지율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지지율에 신경 쓰니까 갈팡질팡 결정장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첫째, 대통령이 이제는 지지율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 계속 지지율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그 25%밖에 안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 진영이나 민주당 진영에서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지지율 관리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지율 관리 당연히 해야 되죠. 지지율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걸 하는 거죠. 장제원 의원은 지역구 유권자의 지지율 관리 안 해요? 자, 관리해야죠. 아니,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잠깐만. 그렇게 무정현 의원님, 제가 대통령의 지지율 관리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지율에 매몰돼 가지고 해야 될 개혁에는 저항이 따릅니다. 그 저항에 대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 5년은 역사에 남는 이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자, 국민연금 개혁하실 겁니까? 이렇게 어정쩡하게 국민연금 문제, 나중에 국민연금 고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들을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러한 저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지율이 잠시 좀 떨어지더라도 국가의 100년 대계를 보고 가시라. 이 말씀이지.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멋있었잖아요. 아까 말한 굉장히 겸손의 리더십이고 굉장히 자상하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구차한 모습을 봤어요. 제 눈에만 보였는지 몰라도 국민연금 문제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짝 놀란 거예요. 이거 더 내고 오래 기간 내고 덜 받아가야 된다는 방향으로 나오니까 이거 정부 방침 아니다. 대통령이 나로서 이해를 못하서 서둘러 불을 끈 거예요. 정부 안이 공개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여태까지 했던 모습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일단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진행 방향 뭐 이렇게 상당히 세밀하게 얘기하신 분인데 일단 강하게 부인하고 그냥 그거를 이제 사실 국회에다 살짝 넘겨버렸거든요. 이건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야 이건 대통령답지 않게 좀 굉장히 뭔가 다급하고 좀 옹색하다. 네. 응?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지율에 사실 상당히 지금 뭔가 좀 연연해 하시는 게 아닌가 나한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여태까지 보이는 모습하고 좀 다른 모습이에요.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연금 관련돼 가지고 하신 말씀이 저는 정말 놀라워요.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의 정부 아닙니까? 자기 정부 보고 왜 나보고 그럽니까? 자기 정부가 한 일을 자기 정부에서 분명한 수치까지 나왔어요. 보험료율을 9%에서 3, 4%를 올리겠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45%에 40% 낮추겠다. 이런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온 안을 가지고 대통령이 대통령 정부를 보고 납득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이런 유체 이탈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 이것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국민적 합의 과정이나 설득 과정 없이 이게 갑자기 생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으로서 이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그래요. 언제 말하냐, 누가 말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저는 제동은 잘 걸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나중에 2057년도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사실이야. 근데 정부 때마다 사실 국민연금은 무슨 폭탄 돌리기 하듯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 문제 때문에 정권이 날아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민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국민연금 부분은. 그래서 저는 신고리 오리코기 같은 경우도 공론화위원회에 통했던 것처럼 그 몇 배 이상으로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개혁은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국민연금 넣는 사람은 적고 쉽게 얘기하면 받아갈 많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적립금을 가지고 주식에도 뭐 38.6%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투자 손실 1%가 될 때마다 5년 고갈 기간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수익률 1%가 떨어질 때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올랐다가도 떨어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기대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식으로 부가식으로 하자. 그러면 그 부가식으로 한다 보면 부담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엄청 늘어나죠. 국민연금 보험 요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9%거든요. 그럼 2% 올려서 11% 가자. 이런 안도 있고 13%까지 올려야 이것이 안정적이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우리 후세대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거다. 부가식으로 했을 때는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합리적인 것이 뭐냐. OECD 평균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험료율이 미국이 13.0%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9%입니다. 그래서 원튼 원하지 않든 장제원 의원이 아까 얘기한 게 이런 거예요. 좀 국민들이 반대하더라도 먼 미래 장래를 보고 후세대를 보고 할 건 하자 이런 거잖아요. 저도 그건 좀 동의를 주도적으로 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9%인데 미국이 13%, 영국이 무려 25.8%예요. 보험료 요율이. 근데 OECD 평균을 봤더니 전 놀라웠어요. OECD 평균이 2016년 기준 22.9%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9%예요. 그래서 9%로 정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올려야 된다. 9%에서 올리자는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네. 거의 20년 동안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정치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선거 있잖아요. 선거 의식하고 다 국회에서도 안 하고 정부에서도 안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폭탄 돌리기입니다. 네. 그리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거 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이제 인정을 해야 될 문제는 이거는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내고 오래 내고 덜 받는 걸로. 국민연금 이 부분은 정두원 우리 선배도 얘기했듯이 지난 정부 다 못한 거예요. 지난 정부가 다 못했으니까 문재인 정부는 성공했으면 좋겠다. 좋아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국민연금은 이건 개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문재인 정부 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2057년에 이것이 지금대로라면 고갈된다는 거예요. 개혁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1000만 명이 보험금을 내고 1,500명이 타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고갈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 부양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 대비 연금 수급자 이게 2068년 되면 124%래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치기는 고쳐야 돼요. 그래서 국민연금 관련 단체들이 대체적으로 안 2개를 냈더라고요. 첫 번째 대안. 소득 대체율은 45%로 가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19년에 11%로 가자. 그래서 이를 위해 보험료율 조정 목표 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조정하자. 그래서 현 세대 보장성을 강하자. 이게 이렇게 되면 그래 조금 인기가 날 거예요. 현 세대들에게는 인기가 높은 거. 두 번째 안은 후세대들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좀 손해를 보고 후세대들에게 좀 이익을 주자. 이런 안이 이제 두 번째 안인데 이거는 2029년까지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을 하자.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67세부터 하자. 그러면 이제 65세 대통령들은 현 세대들과 후세대들의 부담을 동등하게 지우도록 하자. 이제 이게 국민연금 뭐 개정조정위원회 뭐 이런 데 4군데에서 이런 안은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뜨거운 감자긴 해요. 그런데 역대 정부에서 못했다 할지라도 문재인 정부는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어찌됐든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이런 거야말로 무슨 아일랜드식 대타협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지 야당은 반대하고 여당은 밀어붙이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 얘기하고 싶어요. 정권 잡아보니 힘드시죠? 아니 힘든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우선적으로 국민 앞에 국민연금에 관련해서 더 내고 덜 받으십시오라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유능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모든 일을 다 할 때 국민들이 납득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634조입니다. 635조죠. 세계적으로 세계 3대 기금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 낙하산이 한 거 아닙니까? 정치인. 이 국민연금 이사장은 가장 프로페셔널, 가장 전문가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난 아주 객관적인 인물을 임명해야 됩니다. 그거 실패했죠? 그 이명박 박근혜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꼭 우리 정두원 이렇게 얘기하면 정두원 잘한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기금운용본부장 1년간 공석입니다. 핵심 보직 9개 중에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5개가 지금 공석입니다. 빨리 임명해. 자, 이렇게 해놓고 국민들 앞에 더 내고 덜 받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기금운용 수익률. 지금 자, 사학연금 9%대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이 8%대입니다. 지난해 7.26%. 7.2였는데 올해 0%대입니다. 0.49. 이렇게 635조에 달하는 이 거대 기금을 이 유능한 전문가를 통해서 최대한의 수익을 끌어올려서 1%에 5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1%의 수익률을 올리면. 근데 지금 0% 아닙니까? 세계에 지금 노르웨이 13.7%, 캐나다 11.8%. 이렇게 고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많이 내지만 그 많이 낸 거를 이 외국에서는 유능하게 재테크를 해가지고 사실 운영을 잘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거든요. 네. 이렇게 적재적소의 인물을 기용해서 수익을 많이 낸 다음에 국민 앞에 자, 이렇게 해도 모자라는데 국민 여러분 좀 더 내고 덜 받을 수 없습니까? 라고 해야지. 지금 이렇게 무능하게 국민연금을 컨트롤해가지고 지금 국민 앞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느 국민들이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확실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농작물도 심으면 물도 주고 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요. 국민연금을 삼성 무슨 재벌 승계하는데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거 이제 하나둘씩 개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차가 지금 녹슬어서 다 고장났는데 뭐 닦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 나갈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알겠다니까. 예열하실 겁니까? 그래서 기금운용 본부장도 그런 유명하세요. 적폐적 요소들을 지금 청소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운전하고 그래야 좀 잘 나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좀 협조 좀 해주세요. 네. 야당이 또 이거 있잖아. 반대하고 그러면 못해요. 아니 무조건 야당 발목 잡기라고 치부하지 말고요. 제가 지적했던 근본적으로 고해성사하시고요. 그다음에 유능하게 국민연금 대타협을 가야 되는데 야당이 운용을 하세요. 그래놓고 야당한테 손 내밀어요. 알겠습니다. 본인이 할 거를 하고 손을 내밀어야지. 요새 정청래 의원 많이 합리적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제가 정합리예요. 장지현 의원이 저렇게 막 악을 쓰고 댄데도 그냥 다 받아주고. 내가 형이잖아. 자, 장제원 의원의 올 연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41%다. 두 분께서 한 줄 평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난 반대일세. 네, 정두환 전 의원. 근데 지지율이라는 게 정말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41%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그때 또 만날지도 모르지만은 그때 그렇게 높게 잡았나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대통령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41%도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겸허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공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청래 전 의원이 판도라 준비하셨죠? 자, 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5.16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9월 안에 열린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근데 참 이례적인 일이에요. 날짜를 딱 못 박아야 되는데 날짜를 못 박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날짜를. 네.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예.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판도라입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결정하지 않은 이유는 땡땡에 대한 땡땡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배려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배려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배려. 장 의원님. 아니 근데 생각을 했는데 참 인식 자체가 참 너무 달라서 제가 그 말을 못했습니다. 장 의원님도 북한에 대한 배려다? 예, 좀 아니 이제 저분 답변이 네, 그걸 야, 근데 놀랍네. 배려는 맞았어요. 근데 앞에 북한은 틀렸어요. 미국에 대한 배려? 미국에 대한 배려. 그럴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한 배려. 근데 저 참 이 인식이 너무 틀린 게 북한에 대한 경고가 돼야 되는데 미국에 대한 배려라고 하니 이 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 걸 들어보고. 제가 그 배경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또 낼게요. 그러면 9월 안에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그러는데 언제 열릴 것 같아요? 날짜. 유엔총회 가기 전에는 열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저도 동의. 뭐 언론에서 뭐 9월 9일 지나서 추측하는 기사는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북한 정부 수립일인 구구절 이전에는 열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9월 10일부터 유엔 총회가 열리는 9월 18일 사이에 열릴 것 같아요. 대체로 언론들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 6.15 정상회담은 6월 13일부터 15일 사이에 열렸습니다. 이게 화수목에 열렸습니다. 2007년 10월 4일 정상회담은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렸거든요. 이게 화수목입니다. 그러면 화수목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평양을 가기 때문에 보통 2박 3일 하거든요. 그러면 날짜는 9월 11일, 12일, 13일이 되지 않을까. 화수목에 2박 3일로. 날짜는 좋은데 그게 미국에 대한 배려냐 이거지. 왜? 그러니까 그렇게 열릴 것 같고. 그래서 9월 11일부터 13일. 그래서 9.13 합의문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는데요. 자,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큰 의미가 있어요. 장제원 의원이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판문점 선언입니다. 네. 판문점 선언에요. 1조의 1항 보면 우리 민족의 운명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 그래서 이행 중에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고위급 회담을 통한 협상을 하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망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설치한다. 개성에 지금 설치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행 중에 있어요. 자, 2조도 마찬가지예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 충돌을 없앤다. 이거 지금 이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행이 딱 안 되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뭐냐면 3조의 사망과 사항 때문에 지금 북미 관계가 진척이 없어요. 뭡니까 그게? 그게 뭐냐면 정전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인 공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회담. 이게 사망인데 우리의 능력 바뀐 거예요, 이거. 그리고 사항이 뭐냐면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이것도 남과 북의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지금 그게 핵심이잖아요. 핵심인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다 안 되는 거죠. 자, 나머지는 다 되고 있다고 얘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조항 빠지면은 그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방문. 자,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 가서 북핵 리스트, 그 다음에 미국의 선물 이것을 교환을 해야 됩니다. 이달 말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못 정한 거예요. 폼페이오가 가서 김영철을 만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서로 오케이를 해야 정상회담 날짜를 발표할 것 같다. 자, 또 하나는 북한이 주장했던 것이 동시적 단계적인 접근이에요. 근데 북한은 이미 행동을 4개를 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했죠. 동창리 미사일 기지 폭파했죠. 유해 송환했죠. 그리고 인질 석방했죠. 북한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서 4개를 했어요. 근데 미국은 하나밖에 안 했어요. 한미 군사 훈련 이것을 연기한 거 딱 하나 있거든요. 북한으로서는 불만이에요. 그래서 그 불만은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미국이 줘야 되죠. 세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종정선언은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입구예요. 남북미가 할 거냐 남북미중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북한으로서는 남북미중 해야 돼요. 왜? 조중혈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시진핑의 입장과 체면이 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 같이 포토라인에 서기 싫어요. 가급적이면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는 중국이 껴도 되지만 이건 좀 빠져라. 네. 그래서 이러한 3가지 큰 이유 때문에 결국은 정상회담 날짜를 못 정하고 결국엔 이제 폼페이오가 방북하고 나서 9월 중에 며칠 그때 발표될 것 같다. 걸릴지 그때 네. 발표가 될 것 같다. 아니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참 고군분투하시고 참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참 제가 참 잘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의를 표하세요. 경의는 제가 결과가 좀 나오고 표하겠다는 게 어쨌든 판문점 선언의 핵심이 3조 사항이에요. 네.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종전선언과 이제. 근데 왜 종전선언에 우리가 이렇게 그것이 비핵화의 선결 조건이라고 자꾸만 하는 건지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비핵화의 로드맵, 타임테이블을 정확하게 북한이 제시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검증받을 것인가에 대한 제시를 하면 종전선언 이것이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의 요구가 그거 아닙니까? 자, 그거를 선결을 안 하고 자꾸만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거. 이것이 미국 입장에서 이게 과연 들을 수 있는 얘기인가. 이 북한이라는 불량 국가를 정상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만에 하나 비핵화의 단계에 있어서 북한이 다시 돌아갔을 때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것이 종전선언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마치 비핵화의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마치 종전선언이 되면 뭔가 북한 문제가 확 풀릴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하나 하고 핵 폐기라는 것들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꾸만 경제 공동체를 운운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왜 우리가 자꾸만 경제 공동체 얘기하고 철도 얘기하고 경제 지원 얘기하고 이러니까 사실상 이제는 실질적인 경제 제재와 압박은 더 이상 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석탄이 백주대낮에 지금 수입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또 북한과의 평화 모드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 막 이게 급하게 가다 보니까 자꾸만 한 스텝 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는 한국이 불안한 겁니다. 8.15 광복절 연설에서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해서 많은 얘기 하셨잖아요. 일단 평화 경제다라는 전제하에서 철도 공동체 6개국 철도 공동체 제안도 했고,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합니다. 이 공동체는 경제 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게 이제 다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제재가 해제돼야지만 가능한 얘기들인데, 그렇죠. 너무나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일단 전제 조건이 해제될 걸로 예상하고 준비한다고 치기에는 이제 너무나 많은 걸 가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논평을 구하면은 논평을 안 하려고 그래요. 공식적으로. 그 대신에 언론에서는 이제 어떤 반응들이 나왔냐면, 문 대통령 발언은 그가 경솔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징후로서 워싱턴에서 면밀히 검토될 것. 이제 이런 얘기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너무 운전자 역할을 하신해가지고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과연 저 생각은 우리가 북한하고 이렇게 이 경협 일보 직전까지 모든 구체 사항까지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비핵화를 앞당기는 조치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자, 비핵화를 할 테니까 체제 안전 보장을 해달라.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성의 표현을 했어요. 그것도 공개적인 당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핵 경제 발전 병진 노선을 폐기했어요. 핵은 이제 포기하겠다. 미국한테 이것은 엄청난 시그널을 준 겁니다. 네. 내가 핵 경제 병진 노선까지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당 전원회의에서 이것을 발표를 했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나한테 성의 표현을 안 한다. 성의 표현할 게 뭐가 있을까? 그것은 종전선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선언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북한 인민들에게 봐라. 내가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으로 간다고 했는데 종전선언을 했다. 그리고 우리 북한을 이제 쳐들어오지도 않고 우리를 압살하려고 하는 것을 미국도 정책을 바꿨다. 내가 잘했지.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종전선언을. 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종전선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북한 내에서는 비핵화의 어떤 명분을 쌓는 방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로서의 전문용어로 가오가 서는 거죠. 네. 아니 이번에 그러니까 좀 핵 리스트라도 네. 북한이 좀 낼 수 없을까요? 이번에 폼페이오가 그러니까 핵 리스트를 내놓는다는 핵 리스트 정도를 내놓으면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좀 말이 되는데 핵 리스트도 안 내놓겠다. 자, 지금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60에서 80%를 폐기해라 이거예요. 우선 당장.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선 비핵화 후 보상. 이거는 서로 안 된다고 이미 얘기했는데 또 꺼내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면 북한이 미국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게 할 게 뭐가 있을까? 저는 ICBM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ICBM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좀 만족할 만한 그런 성의 있는 조치를 북한이 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협조해서 김정은 위원장 내가 신뢰한다, 믿는다. 그러니 유엔 총회에 와라. 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우리 남북미 등이 합쳐서 종전선언 하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유엔 총회 전에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핵화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다음 달 그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이 가능할까요? 어떻게들 보십니까? 북한이 이미 유엔 총회 연설자로 신청해 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미 해놨어요. 아, 누가 할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트럼프로서도 이것이 11월 중간 선거에 굉장한 이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본인이 어쨌든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로서 부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이걸 북한이 놓칠 리가 없다. 이상하게 이제 지난 미북 회담 결과도 우리가 의외였잖아요. 어떻게 미국이 저렇게 그냥 쉽게 양보를 해주나? 근데 지금 형국을 보면은 북한이 더 계속 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우리는 좀 다급한 자꾸 달래러 가는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광복절 날 바로 또 대북 제재 3건인가 4건을 또 추가 제재했거든요. 물론 이제 최종 협상을 앞두고 서로 이제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카드를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신뢰라는 면에서 북한이 미국을 신뢰를 하느냐, 미국이 북한을 신뢰를 하느냐, 그 신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이제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할 일이죠. 근데 이게 양쪽에 보증을 서주는 일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북한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김정은이 핵을 진짜로 완전 폐기를 할 수 있을까? 북한 군부가, 북한의 핵심 군부가 핵 없는 북한을 허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북한이 과연 핵을 폐기했을 때 전 세계 최빈국으로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손을 내밀고 살아야 되는데 이 핵을 정말 이거를 그들이 포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저는요. 김정은 위원장이 나이가 어리다, 젊다. 그래서 연륜과 경험이 부족할 거다. 그런데요. 김일성 주석 1912년생이거든요. 만 33세 때 북한 정권 잡았어요. 그래 본다면 김정은도 나이가 어린 게 아니고요. 후계자 수업 다 받았고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지도자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증거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공산당, 북한 조선노동당이라고 그러죠. 조선노동당의 입장으로는 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총화하고 앞으로 미래를 밝히는 거거든요. 근데 80년에 6차 당대회가 열리고 못 열렸어요. 이 7차 당대회를 김정은 때 엽니다. 2016년에. 네. 그리고요. 이건 제가 국회 정보위원으로서 제가 보고를 받은 내용이에요. 김일성, 김정일도 안 했던 것을 김정은이 했습니다. 뭐냐면 김일성, 김정일도 안 했던 것을 김정은이 했습니다. 뭐냐면 소대장, 중대장한테까지 다 충성맹세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김정은이 지도자로서 불안하다, 곧 낙마되지 않을까 할 때 정중동을 한 거예요. 예. 북한 부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다 수집해가지고요. 소대장, 중대장까지 다 충성맹세를 받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장성택을 채용했어요. 장성택은요, 북한 인민의 공적이었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김일성 광장일 때 도열하고, 군부들 지나가고, 막 사람들 막 박수치고 손 들고 하잖아요.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손 흔들잖아요. 네. 거기서 야유를 한다거나, 데모를 한다거나 상상 못 하죠. 네. 그런데 한 번 있었대요. 최근에. 그게 뭐냐면, 장성택이 실각했는데, 장성택 오른팔이 평양시당 당석이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당석이냐? 저 사람 내쫓아라. 하고서 야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 군중이요? 군중이요. 그 정도로 장성택이 원망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제거했어요. 그 북한 인민들한테는 박수 받을 일인 거예요. 장성택 채용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 북한의 정권을 김정은이 확실히 틀어준 건 사실이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의심하고 자꾸 몰라갈 거다 예상하면은 그건 안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일단 들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하게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네. 자기 의지대로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회담이 네. 근데 잘 굴러갈 것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김정은보다 트럼프가 더 불안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건데 미국에서요. 8월 16일입니다. 반 트럼프 연대가 신문사에 생겼어요. 그래서 트럼프를 반대하는 신문사 사설을 쓰자 300여 개 신문사가 동참했답니다. 사설에 다 쓰는 거예요. 트럼프 나쁘다고. 이게 뉴욕타임스, 시카고 선타임스 이런 데도요. 300개가 동참하고 있대요.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군이 없어요. 사실은. 공화당에서도 그렇게 지지를 못 얻고 있죠. 그러면 중간선거에 패배하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의 유엔 총회 방문은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 못한 게 뭐였냐면 김정은이 미국이나 남한에 대해서 배짱을 튕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인민의 안위보다 자기 안위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민의 안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배짱을 튕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럴 수 있나요? 트럼프가 그럴 수가 있나요? 근데 우리는 그 점을 얘기를 안 해요. 그 너무나 우리 정청래 의원 얘기 들어보면은 너무나 김정은 지도자가 너무 훌륭한 지도자 같은데.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조국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저도 북한 별로 좋아하겠어요, 제가. 자, 정청래 전 의원이 마지막으로 열어주신 판도라. 3차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결정하지 않은 이유. 미국에 대한 배려 때문이다. 자, 한 줄 평 해주시죠. 미국을 배려한 게 아니라 미국을 의식한 거죠.
배려하든 의식하든 좀 핵 없는 평화를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판도라의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 뭐 있니 전세 아니면 월세. 살다 보면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그것이 인생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도 판도라 진행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하나 얻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판도라의 문 여기서 닫겠습니다. 자,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es, and how many years can a mountain exist before it is washed to the sea?